나이가 들면 자식한테 짐은 되지 말아야지. 그저 도움은 못 줘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맞벌이하며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러워 허리 아픈 줄도 모르고 매주 기차에 몸을 실었지요. 그런데 그날 딸 내 집 현관문 앞에서 제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사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에휴, 저 안사돈은 어쩜 저렇게 눈치가 없으실까. 제 자식 귀한 것만 알고 너 힘든 건 안 보이시는 모양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평생을 딸만 바라보고 산 제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대체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외로운 제 삶의 따뜻한 온기가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딸애가 좋아하는 열무김치와 사위가 잘 먹는 장조림을 바리바리 싸들고 딸네 집을 찾았지요.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손이 안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에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사돈이 와 계셨던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려던 찰나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예, 너도 참 미련하다. 친정엄마가 오신다고 하면 적당히 거절을 해야지. 매주 저렇게 오시는 게 도와주는 건 줄 아니? 다 간섭이고 짐이지. 그 순간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수님이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수님이 엄마는 아들네 집 봐주러 갔다가 현관 비번이 바뀌어 있는 걸 보고 그대로 내려왔다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었죠. 그때 저는 속으로 나는 우리 딸이랑 친구처럼 지내니까 저런 일은 없겠지 하며 은근히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제 착각이었을까요? 문득 지난달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고맙다는 말 대신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냉장고에 빈자리가 없어. 제발 뭐 좀 해오지 마. 그때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자식한테 퍼주다 보면 나중엔 고마운 줄도 모른다며 적당히 하라고 할 때도 저는 우리 딸은 다르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 밖에서 들리는 사돈의 비아냥거림과 그에 응대하지 않는 딸아이의 침묵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딸을 돕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 만족을 위해 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돈의 말대로 저는 정말 눈치 없는 늙은이였을까요?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든 손에 힘이 풀려 바닥에 떨어질 뻔한 걸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복도에 울릴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저는 그대로 뒷걸음질쳐 아파트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검버섯과 굽은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놀이터에서 손주를 돌보는 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아이를 보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들 전화를 받으며 아니 안 힘들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라고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사랑은 왜 항상 이렇게 일방통행이어야만 할까요? 왜 우리는 자식의 뒷모습만 보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갈 곳을 잃은 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으로 바로 가기엔 마음이 너무 소란스러웠고 그렇다고 다시 딸네 집으로 들어갈 용기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네 집 현관문을 뒤로 하고 무작정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에 든 반찬 가방은 왜 이리 무거운지 마치 제 인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 비닐봉투 안에 담긴 것만 같았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낯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하늘은 제 마음을 아는지 꾸물꾸물 비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60이었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우리 딸 시집 가는 건 보고 가야 하는데 라며 차마 감기지 않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딸아이 기 안 죽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 시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겨울철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배추를 절여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딸이 엄마 나 이번 시험 잘 봤어. 엄마 나 취직했어 하는 그 목소리 하나에 제 주름진 인생은 봄날처럼 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사돈의 그 말, 눈치가 없다는 그 말이 지난 10년의 세월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문득 지난번 동창회 때 친구 말순이가 했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야,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마. 나중에 지들 살기 바쁘면 다 소용없어. 적당히 거리를 둬야 대접받는 거야. 그때 저는 말순이더러 너는 애들이 정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며 핀잔을 줬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 말순이가 현자였습니다. 저는 자식의 인생에 제 삶을 너무 깊숙이 밀어넣었던 겁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지요. 엊그제 복지관에서 만난 박씨 할머니 사연도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아파트 마련해줬더니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며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박씨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하며 허허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눈물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자식이 짐을 덜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딸아이가 결혼하던 날 사위는 제게 큰절을 하며 약속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평생 효도하며 모실게요. 그 말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눈치 없는 노인네 소리를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위의 그 서글서글한 웃음 뒤에도 장모가 매주 찾아오는 것이 불편하다는 기색이 있었을까요? 제가 해다 바친 보쌈이며 밑반찬들이 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처리하기 곤란한 쓰레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려오는데도 일어설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분도 커다란 짐가방을 옆에 두고 계시더군요. 댁도 자식 농사 지으러 오셨나 보네. 표정이 딱 보니까 나랑 비슷해. 그분은 아들 내 집 봐주러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아들 내외 싸우는 소리에 놀라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와이프가 숨을 못 쉬겠대요. 그 말을 전하는 노신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빗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처지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깊은 수렁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반찬들도 그냥 지하철역 노숙인들이나 드려야겠다. 결심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파트 밑에 기차표가 떨어져 있던데 혹시 왔다가 그냥 간 거야? 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평소라면 응, 엄마 금방 갈게라고 대답했겠지만 오늘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사돈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아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를 부르며 뛰어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딸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를 그토록 무안하게 만들었던 사돈이었습니다. 사돈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숨을 헐떡이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부인,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한참 찾았잖아요. 사돈의 얼굴은 아까 집 안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사돈은 제 손에 든 무거운 가방을 뺐듯이 가로챘습니다. 이 무거운 걸 들고 어딜 가시려고요? 사부인, 아까 제가 한 말 다 들으신 거 맞죠? 사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어서 사돈하고 딸아이를 힘들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올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뱉은 말은 화살이 되어 사돈에게 날아갔지만 사실은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사돈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돈은 제 손을 꽉 잡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부인,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그런 연극을 했겠어요. 제발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비바람이 거세졌지만 사돈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이 제게 눈치 없다고 소리쳤던 그 숨겨진 진실. 그리고 우리 딸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그 이야기가 빗줄기를 뚫고 제 가슴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의 손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제 손을 잡은 힘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내리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며 우리 두 사람의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사돈은 본인의 옷이 젖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부인, 아까 제가 집안에서 했던 말들. 그거 다 사부인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한 소리예요. 제가 사부인 비번 누르는 소리를 못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도 눈치로 먹고 산 세월이 얼만데요. 사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부러 들으라고 한 소리라니. 저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했다는 뜻인가 싶어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사돈,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모진 소리를 하세요? 제가 우리 딸 도와주러 온 거지 사돈한테 무슨 해라도 끼쳤습니까?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빗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제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사부인,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사부인 저러다 정말 쓰러지실까봐 그랬어요. 지난번 딸애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매주 기차 타고 오시는데 올 때마다 손목에 파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요. 무릎은 퉁퉁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딸내 냉장고 채워주겠다고 그 고생을 하시는데. 사부인, 그거 딸아이한테는 고마움이 아니라 죄책감이에요. 지 엄마 몸 축나는 거 보면서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사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빗물보다 더 차갑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 게 부모 마음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게 딸아이에게는 짐이었다니요. 딸애가 엄마한테 오지 말라고 하면 사부인 서운해서 울 것 뻔히 아니까 걔가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역을 자처한 겁니다. 차라리 사돈이 저를 미워하게 해서라도 발길을 끊게 하려고요. 사부인, 이제 사부인 인생 좀 사세요. 딸 내 집 가스레인지 닦지 말고 사부인 좋아하는 꽃구경도 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란 말입니다. 사돈의 목소리도 어느덧 젖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 역시 예전에 친정엄마를 그렇게 보내드렸다더군요. 딸 자식 돕겠다고 평생을 바치다 정작 본인 몸 하나 돌보지 못하고 가버린 엄마에 대한 회한. 그 아픔을 제 딸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사돈은 제 가방을 열어 제가 정성껏 싸온 장조림통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장조림 사부인이 며칠 밤잠 설쳐가며 만든 거 우리 딸도 알아요. 그래서 더 목이 메어서 못 먹는 거예요. 사부인, 오늘 제가 한 말 때문에 천불이 나시겠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자식 뒷바라지 그만하시고 사부인 자신을 좀 아껴주세요. 그래야 우리 딸도 마음 편히 효도할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사돈의 고백을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만난 김씨 할머니가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일 때가 좋은 거여라며 씁쓸하게 웃던 모습, 며느리 눈치 보느라 자기 집 안방에서도 큰 소리 한 번 못 낸다던 이웃집 영감님의 축 처진 어깨. 그 모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르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저 또한 자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비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젖은 손수건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오늘은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딸애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우리 이제 자식 걱정 말고 우리끼리 재밌게 놀 나이잖아요. 사돈의 제안에 저는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경쟁하듯 혹은 조심스럽게만 대했던 사돈이 오늘따라 친자매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털어내며 근처 따뜻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찻집 창가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를 마시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던 1시간 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도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었죠. 저 역시 이제야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딸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시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이번 주말엔 우리가 엄마 집으로 갈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문자를 확인한 사돈이 윙크를 하며 웃더군요. 거보세요 사부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사부인은 대접받을 자격 충분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 내 집 반찬 걱정을 하지 않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희생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기꺼이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혹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을 깎아 자식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한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비로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오늘에서야 사돈의 그 따뜻한 악역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기차역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 핀 보랏빛 맹문동 꽃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매주 이 길을 지날 때마다 제 눈엔 오로지 딸 내 집에 가져갈 무거운 짐꾸러미와 기차 시각뿐이었는데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내 주변의 풍경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들어서니 평소 같으면 쓸쓸했을 공기가 묘하게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낡은 앞치마를 고쳐 메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에게 보낼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 한 사람, 나를 위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평생을 남편 입맛에 맞추고 자식들이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만 차려왔던 식탁이었습니다.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는 잊고 산 지 오래였지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식들 주려고 아껴두었던 좋은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건 아껴뒀다가 우리 딸 오면 해줘야지 하며 도로 집어넣었을 텐데 오늘은 과감하게 제일 싱싱한 전복 2알을 꺼냈습니다. 쌀을 씻어 안치고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전복죽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에서 새로 피어나는 생명력처럼 들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저녁을 먹으려는데 문득 예전에 복지관 요가 수업에서 만난 정혜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자식들은 우리가 해준 밥보다 우리가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해. 그게 진짜 효도야. 그때는 그 말이 사치처럼 들렸습니다. 내 자식 배고른 건 못 봐도 내가 굶는 건 참을 수 있는 게 엄마 아니냐며 속으로 코방귀를 꼈었죠. 그런데 오늘 사돈의 그 따뜻한 독서를 듣고 나니 정혜 씨의 말이 비로소 정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이 재봉틀로 딸아이 원피스도 만들어주고 남편 와이셔츠 깃도 고쳐주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렸던 보물 1호였죠. 하지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먼지만 쌓여가던 이 녀석을 오늘은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려한 꽃무늬천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런 화려한 건 엄마 나이에 안 어울려. 딸아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디 있어. 내 눈에 예쁘면 그만이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딸을 위한 게 아니라 이번엔 저를 위한 화사한 스카프를 만들 작정입니다. 재봉틀 돌아가는 경쾌한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니 70. 평생 처음으로 제 마음이 오롯이 저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설렘이 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동네 경로당 동기인 영순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근처 산으로 단풍 구경 가기로 했는데 너는 또 딸 내 집 가야 해서 안 되겠지?
묻는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미안해, 손주 봐야 해서라고 거절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순아, 나 내일 갈 수 있어. 도시락은 각자 싸우는 거지. 나 오랜만에 솜씨 좀 발휘해 볼게. 전화기 너머로 영순이의 놀란 목소리와 반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희생이 부모의 가장 큰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자식에게는 갚지 못할 빚이 되고 부모에게는 보상받고 싶은 서운함의 씨앗이 된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제가 즐겁게 제 삶을 살기 시작하자 오히려 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산에 갔다 왔다.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 자랑하니 딸아이의 목소리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정말 잘했다. 다음엔 내가 더 좋은 곳 예약해 줄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자식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행복해야 자식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 평범한 진리. 사돈의 그 따뜻한 배려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영원히 눈치 없는 엄마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봉틀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이 잊고 지냈던 화려한 꽃무늬. 천은 서랍 어디쯤 잠자고 있나요? 이제는 그걸 꺼내실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해 끓이는 국 냄새도 좋지만 가끔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차 한 잔의 향기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그게 훨씬 더 근사하고 멋진 삶이더라고요. 내일 산행에 가져갈 운동화를 닦으며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오늘 참 잘했다. 고생 많았다. 단풍 구경을 다녀온 뒤 제 일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딸 내 집 냉장고에 빈 공간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장을 봤다면 이제는 제 베란다에 놓인 화초들에 물을 주며 새로 돋아나는 잎사귀를 관찰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지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벨이 울렸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딸아이 내외와 손주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인 사돈까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 전부터 온 집안을 쓸고 닦고 10여 가지 반찬을 준비하느라 몸살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싱싱한 횟감을 조금 사고 텃밭에서 기른 쌈 채소를 깨끗이 씻어두었을 뿐입니다. 문을 열어주니 딸애가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더군요. 엄마, 집 안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향기가 나네. 딸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직접 만든 꽃무늬 식탁보가 깔려 있고 창가에는 지난번 친구들과 산행 때 주워온 예쁜 돌들이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딸애를 놀라게 한 건 제 모습이었습니다. 늘 기름때 묻은 앞치마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던 엄마가 화사한 블라우스에 연하게 립스틱까지 바르고 웃으며 맞이하니 말입니다.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도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은 입에 맞니? 애들 학원비는 모자라지 않니? 그 같은 걱정뿐이었다면 오늘은 제가 다녀온 여행지 이야기, 새로 시작한 재봉틀 수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위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님, 진작 이렇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저희가 다 마음이 좋네요 라며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하던 사돈이 제 손을 슬쩍 잡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저를 향해 독서를 내뱉던 그날의 그 사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부인, 이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라고 말하는 듯한 그 따뜻한 눈빛. 저는 사돈의 잔에 정성껏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사돈, 지난번에 사주신 대추차 정말 맛있었습니다. 조만간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대화에 딸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만 깜빡였지만 그날의 사건은 이제 우리 두 사람만의 소중한 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애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고 고된 일 하고 왔는데 쉬어라 하며 제가 뺏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두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사돈과 차를 마시며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저 아이를 너무 아기로만 봤구나. 스스로 그릇을 닦고 정리하는 딸아이의 등은 생각보다 든든하고 단단했습니다. 부모가 비켜주어야 자식도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말, 그 당연한 사실을 저는 왜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을까요? 딸애가 돌아가기 전 제 방 서랍에서 정성껏 포장한 상자 하나를 꺼내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만든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사돈,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때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사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부인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두르고 다닌대. 그 모습을 보며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보다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거야? 나 질투나려고 해. 딸의 농담 섞인 투정이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야, 사돈 어른은 내 은인이시다. 너도 잘해라. 라고 당당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요.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가 멀어지는 딸 내 차를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있을 재봉틀 심화 반수업 숙제가 무엇인지 떠올리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은 거실에 혼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자식은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 제 삶이라는 큰 정원 속에 함께 피어있는 예쁜 꽃이었습니다. 꽃이 잘 자라려면 적당한 거리와 햇볕이 필요하듯 우리 사이에도 건강한 거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자녀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여전히 밥 먹었니? 돈 아껴라 같은 걱정만 되풀이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번 주말엔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새로 배운 것,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의 눈에 담긴 생기가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유산보다 큰 위로가 된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듯 우리 노년의 삶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주변의 모든 인연도 제 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꼭 말해주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딸 내 가족이 다녀간 뒤 제 마음에는 기분 좋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막하게 느껴졌을 집안 공기가 이제는 오롯이 나만의 평화로운 시간으로 채워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부인,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스카프 두르고 동네 나갔더니 다들 어디서 샀냐고 난리예요. 우리 이참에 같이 가까운데 바람이라도 쐬러 안 가실래요? 그렇게 사돈과 단둘이 떠나는 생애 첫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관광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산 그림자가 내려앉은 호숫가였습니다. 자식들 없이, 손주들 뒤치다꺼리 없이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몸만 챙겨 떠난 여행. 버스 안에서 다른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때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서로의 취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부인, 저는 요즘 서예를 배워요. 먹을 갈고 있으면 마음속에 있던 화가 다 가라앉는 기분이라니까요. 사돈의 말에 저도 재봉틀을 돌릴 때 느끼는 즐거움을 한참이나 떠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돈 앞에서 그저 우리 딸 잘 부탁한다는 죄인 아닌 죄인 같은 마음으로 고개만 숙였는데 이제는 같은 시대를 건너온 동료로서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숫가 산책로를 걷는데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이 발치에 가득했습니다. 사돈이 잠시 멈춰서서 제 가슴에 달린 브로치를 고쳐주며 말하더군요. 사실 저도 예전엔 사부인처럼 살았어요. 아들놈 하나 보고 살면서 걔가 조금만 힘들어 보여도 내가 못나서 그런가 싶어 밤잠을 설쳤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며느리 눈치 보랴, 아들 서운한 거 참으랴. 그러다 몸에 병까지 얻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나를 버리고 살았구나. 사돈의 진솔한 고백에 저도 마음의 빗장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자식들이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고충들을 하나둘 꺼내 놓았습니다. 명절 끝에 몰려오는 허탈함, 생일날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던 유치한 마음,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혼자만의 시간을 대비하는 두려움까지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시끄럽게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보며 사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늙을 줄, 그리고 이렇게 사돈이랑 호숫가를 걷게 될 줄 알았겠어요? 그 말에 우리는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야속하기보다 그 세월을 잘 버텨준 서로가 대견해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경로당에서 만난 최 씨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들 내외랑 같이 사느라 숨이 막힌다며 매일 밖으로만 도시던 그 할머니. 제가 사돈과의 여행 이야기를 했더니 부럽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건 자식의 용돈보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부인, 우리 앞으로 자식들한테 서운하다는 말은 하지 말기로 해요. 서운함도 결국은 바라는 게 있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대신 나는 잘 살고 있다는 말만 하기로 해요.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 아니겠어요? 사돈의 제안에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수에 비친 노을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태양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은은하고 깊은 빛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가을도 딱 저 노을만 같기를 빌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 있고 뜨겁지 않아도 따뜻한 그런 삶말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사돈과 저는 휴게소에서 파는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서로의 사진도 잔뜩 찍어주었습니다. 딸에게 사진을 보내니 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엄마, 시어머니랑 데이트 중이야? 두 분 너무 보기 좋다. 부러워. 딸의 문자를 보며 사돈과 저는 아이처럼 킥킥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데 문 밖에서 들려오던 사돈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안 사돈은 눈치가 없네. 이제 그 말은 제게 상처가 아니라 저를 잠에서 깨워준 고마운 알람 소리처럼 느껴집니다. 그 덕분에 저는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나라는 사람을 되찾았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 묘합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피어나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곁에도 혹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나타난 악역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조금만 열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과 진심 어린 위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하루 너는 너로 살았니? 라고요. 만약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우리에겐 아직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의 가을이 남아 있습니다. 사돈과의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제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낡은 재봉틀은 이제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저를 깨우는 활력소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되었죠. 예전 같으면 딸 내 집 냉장고를 채울 궁리의 시장을 돌았겠지만 이제 제 발걸음은 형형색색의 천들이 가득한 동대문 시장이나 지역 복지관의 공예교실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 스카프나 하나 만들 생각이었는데 복지관에서 만난 이웃들의 사연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씨 할머니는 손주가 쓰던 낡은 가방이 해졌다며 속상해하셨고 앞집 영감님은 사별한 아내의 유품인 외투를 버리지 못해 소매만 고쳐 입고 싶어 하셨죠. 저는 그분들의 사연을 하나둘 가슴에 담아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밤새 재봉틀 바늘이 오르내리는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경쾌했습니다. 낡은 외투를 세련된 조끼로 바꾸고 헌 가방에 화사한 자수를 놓아 새 것처럼 만들어 드렸을 때 그분들이 보여준 환한 미소는 딸아이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보다 수만 배는 더 큰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솜씨는 신의 손이네. 라는 칭찬 한마디에 제 구분 등이 꼿꼿하게 펴지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관장님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르신, 이 솜씨를 그냥 썩히기엔 너무 아깝네요. 이번 연말에 우리 복지관에서 시니어 인생 전시회를 하는데 어르신이 만드신 작품들을 메인으로 전시해보면 어떨까요? 전시회라니요. 평생 남의 집 살림이나 돕고 자식 뒷바라지만 하던 제가 주인공이 된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사실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늙은이가 주책바가지라고 자식들이 비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죠. 하지만 그때 사돈이 보낸 응원 문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부인, 우리 이제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제일 큰 화환 들고 갈게요. 그 문자를 보니 용기가 불끈 솟더군요. 준비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천 조각들을 모아 조각보를 만들고 시니어 친구들의 낡은 옷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은 육체적으로는 고되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고 눈이 침침해져 돋보기를 몇 번이나 고쳤어야 했지만 마음만은 18 소녀처럼 설렜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아이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힘들게 그런 걸 왜 해? 그냥 편하게 쉬지. 하지만 제가 밤늦게까지 눈을 빛내며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본 뒤로는 딸아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내려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나 엄마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맨날 나 걱정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엄마 모습 진짜 멋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엄마일 때는 듣지 못했던 멋있다는 말. 그것은 제가 평생 갈구해왔던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시회 당일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입구에는 사돈이 보낸 커다란 화환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우리 딸과 사위가 보낸 화분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조각보 앞에 멈춰서서 어머, 색감이 어쩌면 이렇게 고울까 하며 감탄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주 녀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할머니가 만든 거야? 우리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할래. 우리 할머니는 아티스트라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네 집에 가서 집안일을 해줄 때보다 지금 여기서 제 능력을 보여줄 때 가족들은 더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사실을요. 전시회를 구경하러 온 사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부인 거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사부인은 누구 엄마가 아니라 디자이너 김옥자 씨예요. 그 소리에 저는 사돈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기댄 넝쿨처럼 살았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나무가 시들면 같이 말라 죽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당당한 나무였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무 곁에서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맞고 햇살을 나누는 법을 저는 70평생이 지나서야 전시회장 한복판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나요? 자식의 뒤처리를 위한 걸레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그릴 붓인가요? 혹은 저처럼 낡은 재봉틀인가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손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 자신을 향하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빛낼 때 자식들은 그 빛을 보고 길을 찾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꿈의 조각들을 꺼내보세요. 비록 먼지가 쌓였을지라도 툭툭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결코 없습니다.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나고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제 저를 김 작가님이라 부르는 이들이 생겨났고 제 재봉틀 수업을 듣고 싶다는 동네분들의 요청에 일주일에 2번은 강사로 나서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딸아이가 예고도 없이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도 사위도 없이 퀭한 눈으로 들어서는 딸을 보며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냐 싸웠냐 밥은 먹었냐며 호들갑을 떨었을 테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딸아이는 한참 동안 차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다가 제가 전시회 때 메인으로 걸어두었던 어머니의 조각보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 조각보는 딸아이가 어릴 때 입었던 낡은 내복 조각, 남편의 닳아버린 셔츠깃, 그리고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빛바랜 치마폭을 하나하나 이어 붙여 만든 제 인생의 지도 같은 작품이었죠. 엄마, 전시회 날 이 조각보 보면서 나 사실 많이 울었어. 여기 붙은 천 조각들. 내가 다 기억나는 것들이더라고. 근데 엄마, 나는 왜 이 천들이 엄마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했을까? 엄마한테는 이게 예술이고 열정이었을 텐데
나는 엄마가 그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딸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딸은 그날 사돈 어른과 제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돈이 저를 위해 악역을 자처하며 모진 소리를 했던 그날의 진실을요. 시어머니한테 들었어. 엄마가 매주 우리 집 올 때마다 파스 냄새 풍기며 고생하는 거 보면서 시어머니가 엄마 좀 쉬게 해주라고 나를 혼내셨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오지 마, 귀찮아라고만 했어. 엄마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건데 표현이 서툴러서 엄마한테 못 박는 소리만 했네. 미안해, 엄마. 딸아이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0이 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어도 제 앞에서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여린 내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같이 울며 미안하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야, 이 녀석아, 울긴 왜 울어? 덕분에 엄마 인생 2막이 화려하게 열렸는데 너희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엄마는 평생 딸 내 집 가스레인지나 닦다가 늙어 죽었을 거다. 지금 봐라, 엄마 얼마나 멋지니? 복지관에선 내가 인기 스타야. 제 너스레의 딸아이가 눈물 맺힌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니 비로소 우리 모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늘 그늘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도 햇살이 되어 자식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먼저 밝게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딸아이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는 제 침대 옆에 누워 오랫동안 제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거칠거칠하고 마디 굵은 제 손을 딸아이는 연신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손 참 예쁘다. 예전엔 고생한 손 같아서 보기 안쓰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 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잖아. 그 말은 그 어떤 훈장보다 제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는 신용까지 해야 진정한 사랑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딛고 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당당한 삶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자 사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아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딸이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엔 오지 마. 나 남편이랑 애들 데리고 캠핑 가기로 했어. 엄마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녀와. 알았지? 딸의 그 오지 마라는 소리가 이제는 거절이 아니라 저를 자유롭게 해주는 축복의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딸이 떠난 거실에 앉아 어제 다 못한 재봉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늘 귀에 실을 꿰는 제 눈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가슴앓이하고 계신가요? 엄마는 왜 이래,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라는 자식의 퉁명스러운 반응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거울을 보세요. 자식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늘 누군가의 뒤처리를 기다리는 그림자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색깔로 세상을 채색하는 빛나는 존재인가요? 제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느낀 건 자식은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웃음을 먹고 자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자식들의 집까지 들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크게 웃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돈의 그 눈치 없다는 말이 저를 깨운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눈치 없는 노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줄 아는 멋진 운전사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쓸쓸함의 계절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색깔로 열매를 맺는 축제의 계절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아침 재봉틀 앞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딸아이와의 화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나 혼자 즐겁고 나 혼자 인정받는 삶도 충분히 값지지만 이 황혼의 에너지를 조금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마침 복지관 전시회 때 제 작품을 눈여겨본 분들이 찾아와
우리 동네에도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따뜻한 덧신 하나 조끼 한 벌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일이었지만 제 곁에는 이제 든든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인생 스승이자 단짝이 된 사돈이었죠. 사돈, 우리 재봉틀로 사고 한번 쳐볼까요? 우리처럼 자식만 바라보다 마음 다친 노인네들 모아서 남 도와주는 기쁨 좀 알려주게요. 제 제안에 사돈은 무릎을 탁 치며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성된 것이 이름하여 나눔의 한땀 재봉단이었습니다. 장소는 복지관 한 구석의 창고를 빌렸고 기계는 집에 잠자고 있던 낡은 재봉틀들을 기증받았습니다. 처음 모임이 있던 날 60부터 80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니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이 늙은 손으로 뭘 하겠냐며 주저했지만 바늘귀에 실을 꿰는 순간 그들의 눈빛은 옛날 새색시 시절처럼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홀로 겨울을 나는 독거 노인들을 위한 무릎 담요와 털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돈은 특유의 싹싹함으로 동네 상인들에게서 자투리 천을 얻어왔고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재봉틀 다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홀로 텔레비전만 보던 분들이 모여 앉아 재봉틀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 그곳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작가님, 내가 이거 만들면서 우리 아들 생각 안 한 건 오늘이 처음이야. 남 주려고 만드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지? 옆자리에서 조각보를 잇던 최씨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고독과 쓸모없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식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책감에 빠져 살던 이들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은 그 어떤 보약보다 건강에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후원받기로 했던 천이 끊기고 노후된 재봉틀들이 줄줄이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작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모였던 회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 딸과 사위였습니다. 엄마, 전시회 때 보니까 엄마네 재봉단 소식이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 게시판이랑 맘카페에 글을 좀 올렸어. 딸아이는 제게 태블릿 PC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응원 댓글과 함께 집에 안 쓰는 재봉틀을 기부하겠다는 사람, 깨끗한 천을 보내주겠다는 젊은 엄마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한술 더 떠 회사 동료들과 함께 고장난 재봉틀을 수리해주겠다며 연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돈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걷기 시작하니 자식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나란히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제가 딸네 집에 가서 굽실거리며 청소기를 돌릴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부모가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서 있을 때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돕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시 가동된 재봉틀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우렁찼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고 마침내 수백 점의 방한용품을 완성했습니다. 배달하는 날 우리는 자식들의 차에 짐을 가득 싣고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단칸방에서 추위에 떨던 할머니가 저희가 만든 털신을 신고 세상에 내 발이 호강하네라며 제 손을 꼭 잡았을 때 저는 70평생 처음으로 제 존재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사돈이 제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사부인, 우리 정말 잘 살았죠? 자식 농사도 이 정도면 풍년이고 우리 인생 농사도 이제야 알곡이 맺히네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을바람이 차갑지 않고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보람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의 출세인가요? 아니면 넉넉한 통장 잔고인가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노년의 진정한 보람은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에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만 매달리던 그 좁은 시야를 조금만 넓혀 세상으로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주름진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의외로 아주 많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만 부르지 마세요.
이제는 그 사랑을 옆으로 그리고 주변으로 나누는 옆사랑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채워집니다. 사돈의 그 카랑카랑한 한마디가 저를 흔들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파도였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파도 앞에 서 계신가요? 두려워 마세요. 그 파도를 넘으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눈부신 신대륙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느덧 찬 바람이 물러가고 집 앞 마당에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돈의 그 따뜻한 악역 덕분에 제 인생의 항로가 바뀐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오늘은 평범한 주말이지만 저희 집엔 맛있는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합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기차를 타고 딸네 집으로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양손 가득 맛있는 것을 사들고 제 집으로 모여듭니다. 거실 한편에는 제가 나눔의 한 땀 재봉단 친구들과 함께 만든 커다란 조각보 벽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그 조각보를 보며 손주 녀석이 제게 묻더군요. 할머니, 이 조각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저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곤조곤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어릴 때 입던 치마고 이건 할아버지가 아끼던 넥타이란다. 서로 다른 천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쁜 그림이 된 것처럼 우리 가족도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법이야. 제 말을 듣고 있던 딸아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당당한 여성으로서 저를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친구들이 나보고 엄마 자랑 좀 그만하래. 우리 엄마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어디 있냐고 다들 부러워해. 나 이제야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아. 딸의 그 말 한마디에 제 지난 70년 세월의 고단함이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희생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참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사돈과 함께 집 앞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사돈은 여전히 세련된 모습으로 제가 선물한 스카프를 멋지게 두르고 있었죠. 우리는 노을이 붉게 물드는 언덕 마루에 멈춰 섰습니다. 사부인, 우리 작년 이맘때 생각나세요? 제가 복도에서 사부인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 했던 날 말이에요. 사돈의 짓궂은 질문에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돈, 그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아세요? 기차 안에서 울다가 내려야 할 역도 놓칠 뻔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사돈이 제 등을 떠밀어주지 않았으면 전 아직도 딸네 집 냉장고 청소나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아픈 말이 가장 고마운 선물이 된 셈이죠. 사돈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부인, 우리 인생이 꼭 저 노을 같아요. 뜨겁던 한낮의 태양은 지났지만 세상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이는 지금이 훨씬 더 깊고 아름답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예쁘게 늙어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세상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는 게 더 익숙한 세월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라는 나무는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 썩어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든든한 산이 되어 그들을 지켜봐 주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식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도 자식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리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꿈과 웃음으로 채워보세요. 낡은 재봉틀도 좋고 투박한 붓글씨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저 동네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웃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식들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세요. 세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대로 세상은 변하는 법입니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보니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달빛처럼 제 인생의 가을도 이제는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의 그 눈치 없다는 모진 한마디가 불러온 기적. 그것은 단순히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제가 저를 찾아 떠난 가장 위대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의 굽은 등을 조금이나마 펴게 해드리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은 열쇠가 되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결코 쓸쓸한 계절이 아닙니다. 가장 화려하게 물들고 가장 묵직한 열매를 맺는 축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축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주세요. 애썼다.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다.